네, 오늘은 온라인 복습 이제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로는 페이지 이제 새로 나눠드린 학습지 3페이지니까 전체 페이지로 하면은 15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이후에 이제 통치 체제의 정비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종의 업적, 세종의 업적, 성종까지 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 3번 별표 친 거부터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별표 2개 친 거. 조선의 중앙정치의 기구의 핵심은 이 의정부, 그림으로 보시면 의정부라는 거,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정승 3명, 삼정승이라고 불리죠. 영의정, 자의정, 의정이 있었다. 그리고 의정부 밑에 이제 이를 실행하는 부서인 육조가 있어서 중앙정치의 가장 핵심은 의정부와 육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의정부 육조 체제 기억하시고 거기에 조금 더 중요하게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삼사라는 기구의 존재입니다. 삼사는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의 이 세 개의 기구를 합쳐서 말하고요. 이 세 기구의 공통적인 역할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오늘날로 치면 언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승정원이라는 비서기구, 그리고 의금부라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 한성을 지키는 한성부, 또 역사를 기록하는 춘추관 같은 기구들이 중앙의 핵심적인 기구들이었다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일단 지방은 8도로 나눴고 8도에 파견됐던 그 지방관들, 도에 파견됐던 지방관들을 관찰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관찰사를 파견했고 8도 아래 군과 현이 있는 이러한 지방행정체제였고, 고려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군과 현에 수령이 파견됐다, 지방관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리는 그 지방관을 도와서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고요. 또 조선과 고려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유양소라는 기구가 설치돼서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자치기구인 유양소가 이제 수령과 향리를 감시하기도 하고 수령의 지방 통치를 보좌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선발에서는 조선 같은 경우는 과거가 음서보다 좀 더 중요시되고 과거의 과목도 한번 보자 그랬죠. 문과, 무과, 잡과라고 해서 고려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음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있는데 음서는 고려에 비해서 그 기준, 대상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2품 이상의 고위관직의 자손에게만 음서를 적용했던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2품 이상, 2품.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두 가지의 방식이 나오니 그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라는 거죠.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는 모든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왕에게 보고되고 또 명령을 전달받는 구조라면 왕에게 직접 육조가 보고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육조 직계제인데요. 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들은 이 육조 직계제 체제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태종이라든지 세조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왕권과 신권은 신하들의 권한을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경우에는 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 의사결정의 과정의 두 가지 제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페이지 넘어오면요, 이제 14페이지죠. 이제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자, 이 16페이지에서 비변사라는 기구 한번 좀 보자고요. 왜 설치됐냐? 여진족과 일본 같은 이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비상으로 설치됐던 기구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삼포외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이제 임시기구가 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차츰차츰 늘 존재하는 상설기구처럼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대로 최고의 국가기구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고, 나중에 세도정치 시기로 가면 사실상 의정부는 유명무실해지고 이 비변사가 모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중심 기구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우리가 배웠던 세도정치, 세도가문이 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2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흥선대원군 고종이라는 임금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세도정치를 끝내면서 이 비변사도 이제 폐지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조선의 군사제도, 중앙군은 5위라고 부르는 5개의 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방군은 병영과 수영, 병영은 육군, 수영은 수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등용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천거, 음서제도가 있었고 음서의 기준이 굉장히 고려보다는
높아졌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에 최고의 교육기관이 이제 성균관이 있고요. 지방에 여기 지방이 아니죠. 여기 사부학당이라고 해서 서울에 설치되었던 중등 수준의 교육기관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해서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들이 존재했구나. 그래서 고려의 교육기관, 고려의 중앙에 있던 최고의 교육기관의 이름은 국자감이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성균관입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주자감, 신라 같은 경우 국학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에서 살림 세력들의 등장과 조선 정치의 붕당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림이 누구였냐?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 내려가서 은둔하면서 성리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왕도 정치를 주도하는 왕이 지배자가 통치자가 덕과 예와 인으로 백성을 통치해야 된다는 게 왕도 정치였고요.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향촌 자치,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살림이었다. 근데 이 살림들이 이제 성종이라는 임금 때부터 정계에 진출합니다. 훈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세조의 왕이 되는 걸 도와서 훈장을 받았던 그 훈구파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성종이라는 임금이 살림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다. 이 살림들이 주로 3, 4기구의 이제 관원으로 등장하게 되고, 훈구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면서 훈구와의 갈등이 깊어졌고, 그 과정에서 살림들이 화를 입었던 게 바로 사화인데 4차례의 사화가 발생했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봤던 사화가 바로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였습니다. 기묘사화 관련 있는 인물 조광조의 개혁 정치의 내용도 한 번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량과 실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량과는 뭐예요? 지방에 능력 있는 인재를 추천해서 간단한 시험, 구술 시험 정도로 시험을 봐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가 현량과였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거였고, 능력 있는 살림들을 뽑기 위한 제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위훈 삭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 훈구파들의 미움을 사서 조광조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조광조와 관련 있는 살림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들은 4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도 꾸준하게 조선의 중앙정치에 진출해서 결국에 정계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서원과 향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지방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 때 되면 정치의 주도권을 이 살림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림들이 정치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에 자신들 내부에서 이제 정치적인 뜻을 달리하는 붕당이 결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붕당이라는 것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척신이라고 불리는 왕의 부인의 가문 외척과 그 전부터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훈구파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척신 정치의 청산, 그리고 또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 두고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기 시작했다. 이 그림은 여러분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붕당 과정, 붕당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변해갔는지 보는 이 그림들은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서인들의 처벌 문제를 두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동인 같은 경우는 새롭게 관리가 된 신진 살인들이 중심이었고, 척신정치 청산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보면 이왕과 조식의 문인이란 건 제자란 뜻입니다. 거기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들이고요. 반면 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부터 정치에 참여해왔던 기성살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 척신정치 청산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었고, 학문적으로 보면 이황과 성훈이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들이 동서로 분화하게 된 과정은 척신정치 청산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이거였죠.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두고 이제 둘 사이에 붕당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자, 그러다가 이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됐냐면, 선조 때 동서 나뉘고 광해군 때는 북인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북인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러다가 이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 반정이 발생합니다.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건 서인들이죠. 서인들이 주도한 인조 반정을 통해서 북인들은 몰락하게 되고 이제 서인의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서인의 세상이 오고 더 나아가서 남인들이 여기 이제 국정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인조 때는요. 그러니까 현종 때 두 차례의 논쟁이 발생하니 그게 이제 예속 논쟁이었죠. 예절. 특히나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 예송을 벌이는데 예송의 내용도 한번 봐두시고요.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기고 2차에서는 남인이 이겼다라는 것도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는 환국이라고 해서 왕이 정치를 주도하는 붕당을 바꾸는 이러한 정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차례의 환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세 차례의 환국 과정에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붕당 나눠지게 되는 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노론이 권력을 주도하는 붕당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붕당 정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패단이 발생하니 이 붕당 정치를 패단을 극복하려는 탕평 정치를 추진했던 임금 영조와 정조입니다. 영조, 정조가 각각 했던 개혁의 내용들은 잘 구분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정조의 개혁 정치의 내용들은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초계문신제, 소원화성, 그리고 규장각 설치, 장용령 설치, 소원화성 축조 이런 것들은 꼭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죽으면서 어린 순조가 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왕실에 특정한 가문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을 주도하는 세도 정치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순조, 헌종, 그리고 철종 3대 60여 년간의 안동김씨, 풍양조씨에 의한 몇몇 가문에 의한 권력 독점 현상, 이거 바로 세도 정치라는 거죠. 이런 세도 정치가 생겨나면서 중앙 정치는 문란해지고 부패해지고 또 정치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매간 매직 같은 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또 하나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게 바로 그 당시 농민들이 부담해야 됐던 세금인 삼정의 문란이었다. 삼정의 이름은 전정, 군정, 환정 해당한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전정, 군정, 환정이 이 삼정이었는데 당시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 가지의 항목의 세금이었는데 이것들이 세도정치 시기에 농민들에게 너무나 과하게 부과되다 보니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조선의 대외관계입니다. 대외관계에서는 4대 교린이란 거, 4대의 대상은 명, 교린의 대상은 여진과 일본이었다. 그래서 교린 정책 중에 회유와 강경책이 무엇인지 한번 좀 잘 구분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외란의 발발에서 외란의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특히 영향 요거 잘 보자고 그랬죠. 임진왜란의 결과가 조선과 일본과 그리고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좀 정확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전쟁 끝난 다음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하고 중립외교를 펼쳤던 내용도 한번 봐두시고요. 또 하나 광해군 하면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가 대동법이라는 거죠. 대동법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집집마다 토산물, 특산물을 내던 세금의 부과 기준이 바로 공물을 내는 거였습니다. 공물, 조세, 그리고 몸으로 노동력을 바치는 역, 이게 당시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 가지의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공물을 내는 게 대동법이었는데 이 대동법이란 그 공물을 내는 것을 바꾼 게 대동법이죠. 공물은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는 것으로 부여됐었는데 이 특산물을 내는 것이 농민들에게는 굉장한 큰 부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의 기준을 집이 아니라 토지, 소유 양에 따라서 결정하고요. 1결당 12두라는 쌀이나 아니면 12두에 해당하는 동전, 무명 등의 현물로 납부하게 바꾼 법이 바로 대동법이라는 거죠. 1608년에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1708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법은 이 특산물을 집집마다 내던 것을 토지 소유 양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현금이나 쌀로 내게 했던 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광해군의 후금과 명사에서 중립외교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이 서인들의 인조 반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인조와 서인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친다고 그랬죠.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두 차례의 호란을
맞이하게 만드는 하나의 외교 정책이 되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호란, 첫 번째 호란이 정묘호란, 두 번째 호란이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막대한 공물을 바쳤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양란을 치르면서 양란, 외란과 호란이죠. 두 차례의 전쟁을 큰 전쟁들을 치르면서 조선은 이제 조선 시기로 좀 보면 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가 전개되는데 이 외란과 호란 이후에 대외관계도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에도 막부가 이 통신사를 요구하면서 국교 재개하고 통신사를 요청해서 통신사를 파견해주게 되고요. 청나라와의 관계는 표면상으로는 4대 관계를 맺지만 북벌, 그들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과 이제 북벌운동의 현실적인 한계를 깨달은 다음에는 청나라의 선진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북학론, 이러한 것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페이지 7페이지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양난 이후에 경제와 관련된 거, 조선의 경제가 특히나 어떻게 변해갔는지 잘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수치체제의 개편, 이 세 가지의 세금제도 변화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공납과 관련된 법이 대동법이고요. 대동법이고, 그리고 조세와 관련된 법이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그리고 마지막 군역과 관련된 법이 균역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의 법은 꼭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수치 기준이 어떻게 됐고 뭘 어떻게 걷는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좀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서는 경지 면적 늘어났다. 그리고 모내기법 보급돼서 광작이 유행하고 광작이 유행으로 농민층의 분화가 발생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조선 후기 농업의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는 상업적 농업이라는 단어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라는 것까지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적 농업.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잠깐만 다시 올라가면 대동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대동법의 결과에서 하나 봐야 될 게 빠졌어요. 바로 뭐냐면 공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 상인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나라에 그 전까지는 물건을 농민들이 바친 특산물로 다 필요한 것들을 보충했는데 이제 농민들이 특산물을 내지 않아요. 쌀이나 동전 등으로 내니까 국가기관에서 물건이 필요하면 그 물건을 사다 줘야 되는 상인들이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출연했던 사람들이 바로 공인입니다. 국가의 기관에다가 물건을 공급해주는 상인들, 그들을 우리는 이제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인의 등장이 대동법 시행의 하나의 결과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공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게 되고 농민들도 이제는 특산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엔 재배해서 바쳤던 특산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시장에 거래되는 물건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상품을 사는 데 있어서 화폐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그 전까지 이제 상품이 많지 않았던 상태에서 팔 상품이 많아지는 이러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다시 설명드렸고요. 이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서 모내기법이 가져온 변화 내용들은 꼭 보셔야만 합니다. 김매기 노동의 절감, 그로 인해서 수확량도 증가하고 더 나아가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모내기법이었다. 모내기법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업적 농업에서 이제 상품 작물이라는 거,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작물, 그리고 쌀도 상품화. 쌀이 이제 먹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한 용도의 상품성을 띠는 작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작인들이 지주에게 납부했던 소작료 납부 방식의 변화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율제였던 타조법에서 액제인 도조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방에서만 도조법이 등장한 겁니다. 전부 다 도조법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부 지방에서 타조법 외에도 도조법이라는 방식으로 소작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의 마지막 페이지죠. 8페이지. 이제 전체 페이지로 보면은 20페이지 보면
수공업에서도 민영수공업의 발달, 관영수공업이 아니라 민영수공업 발달, 이 부분은 뭐 최근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이 조금 더 잘 나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광업에서도 민영광업,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광업이 성행했다. 그 중에 이제 광업, 광산 전문 경영인인 덕대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덕대. 그래서 수공업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죠. 예전에는 물건 만드는 장인들은 국가 공공기관에 소속돼서 그들은 자신에게 할당량을 매일 할당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의무였던 거예요. 그게 세금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낫 2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농기구를. 근데 이 사람이 20개보다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공업자라고 하면 20개를 납부하고 관청에 납부하고 자기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된 거 나머지 자기가 만든 것들은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필요한 물건을 많이 찾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니까 돈이 되고 더 많은 물건을 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수공업자들도 관청에 소속돼서 관청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직접 만들기보다 그리고 또 대동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나라 공공기관에서도 그 장인들한테 직접 물건을 받는 것보다는 그 장인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공인시켜서 필요한 물건 사오게 하는 게 더 편하고 이득이 되는 거라는 걸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독립적으로 수공업자들이 관청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물건 생산하고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리고 원래 자기한테 뭐 예를 들면 하루에 20개씩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했던 낫 20개에 해당하는 가격을 세금으로 내버리는 거죠. 이러한 민영수공업으로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미리 자본을 대주고 물건을 사는 재료값을 주고 물건 공급을 받아가는 이 자본가들 일종의 이제 돈을 가진 상업 자본가들이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일부 수공업자들은 아예 독립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독립된 수공업자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업은 덕대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6번에 이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해서 양난 이후에 특히나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그 이유는 양난 이후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 살게 되었다. 도시에 물건 거래가 많으니까 몰려 살게 되었던 거고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서 농업이 발달하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찾게 되니까 수공업 역시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게 생겨나겠죠. 남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서로 교역이 많아지는 상업의 발달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기여했던 상인이 이제 대동법 실시로 국가공공기관의 물건을 납품해주던 공인들과 또 이제 개별적으로 자신들이 물건을 팔던 사상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상의 종류는 뭐 지역별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 서울의 경강상인, 그리고 동네의 내상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공인과 함께 또 구분되는 상인은 서울에서 허가된 장소에서 장사 활동을 하고 상업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또 세금을 납부하는 이제 시전 상인들이 있었다. 근데 시전 상인들은 아무나 막 장사를 하면 자기는 세금 내고 하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난 정권이라고 해서 누구나 막 어지럽게 장사 활동, 상업 활동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권한들이 있었는데 1791년에 신해 통공으로 유기전이라는 이 서울의 6가지 물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 시장에 시전 상인들에게 부여됐던 금난 정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시전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더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상들 중에는 특정한 지역, 큰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독점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독점적인 도매상인으로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독점적 도매상인을 우리는 도고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도고. 사상, 도고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의 사상 그 중에서 독점적인 도매상인을 도고 그러니까 큰 거래를 하는 사람들 어떤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많이 쓰이던 뭐 농기구 같은 것들을 특정 지역에 공급하는 아니면 우리가 뭐 지난번에 설명했던 개성의 송상 같은 경우는 인삼 유통 같은 것들을 전국적으로 큰 유통망을 가지고 이렇게 유통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물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도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제 국내 상품 유통의 확대라고 해서
한성에서는 시전이 늘어나고 지방에서는 장시가 늘어났었다. 그리고 해로와 수로에도 폭우를 이용해서 이 객주 여각 같은 거 설명을 드리면서 뭐 숙박업, 물건 보관하는 창고업, 그리고 뭐 대부업, 중개업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 상업 활동들이 포구에서도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무역에서는 나라에서 허용한 무역인 개시와 개인의 무역인 후시, 사적인 무역인 개시와 후시가 있었다. 청나라와의 국경지역, 또 일본과 가까운 부산 근처에서 행해졌던 개시, 후시 무역이 있었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선 후기에 사용되었던 거래할 때 사용되었던 화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상평통보였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이제 세금을 낼 때, 조세라고 하죠. 세금을 낼 때와 또 소작인들이 땅을 빌린 지주에게 지대라는 거, 땅을 빌린 대가를 지대라고 하거든요. 지대를 낼 때 아예 그 전까지는 직접 뭐 쌀이나 아니면 이런 물건으로 직접 냈는데요. 이제 현금, 통전으로 내는 금납파가 나타나기도 했던 것도 요 조선 후기의 상황이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쭉 훑어봤습니다. 쭉 훑어봤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할 부분들을 정리했는데요. 학습지 안 봐도 되는 거 빼고는 다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빼고는 다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이해를 위해서 필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한 거고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의 내용들은 여기 특별히 이렇게 언급된 게 있어요. 학습지에 보시면 뭐 페이지 61쪽에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표, 요거 선생님이 갖고 온 거긴 한데 이 필기 자료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미처 실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교과서의 해당 페이지는 꼭 보셔야 돼요. 그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표라든지 자료 같은 걸 보라고 이렇게 알려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번씩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서술형에서는 용어는 이 교과서나 학습지나 용어가 거의 일치할 건데요. 혹시나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표현이 있다. 교과서와 학습지가 같은 내용인데 뭐 표현이 다르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선생님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들이 있다 그러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시고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이 복습 강의를 통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셔서 한국사 시험 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선생님 기준으로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 꼼꼼하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한 것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실수하지 않게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